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어제는 여야 대선 후보들, 이재명 후보는요 어린 시절을 보낸 성남의 한 시장에서 과거를 이야기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요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쇼라면서 힘에 의한 평화라는 안보 공약을 냈습니다. 눈물과 힘. 자, 이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녹취록 논란은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오늘 뉴스는요. 이 지난 0시 기준 발표된 코로나19 어제 하루 확진자가 8,500명을 넘었습니다. 역대 최다치입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영향일 텐데요. 감염력은 높고 위험도는 다소 낮다. 자, 이 코로나 상황이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방역 체계 전환이 곧 나오겠습니다만 우리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노력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건 없습니다. 3년째 하고 있는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 두기, 여기에 더해서 백신 접종입니다. 설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코로나와 함께하는 벌써 5번째 명절입니다. 잘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10분 인터뷰. 자, 김건희 씨 통화 녹취 중 이 공개된 내용 중에서 이 관련한 법적 쟁점을 홍사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 그리고 IT본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다 싶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한입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우, 우리 오평론가님은 네. 점점 젊어지고 있어요. 복장도 헤어스타일도 네. 생머리. 네. 네. 자, 이게 오늘 아침만 해도 저희 PD님 작가님 걱정하더라고요. 뉴스가 없다. 제가 그럴 리는 없다. 뉴스가 없는 날은 없다 그랬어요. 넘쳐서 문제죠. 자, 이러던 와중에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강한 선언을 냈어요. 네, 오늘 그 여의도 당사에서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차기 총선 불출마라고 자신의 그 정치적 인생 관련해서 네. 기득권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지난 9개월간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 오만을 지적하는 국민의 질책을 달게 받아들이겠다. 변화 쇄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좀 많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어서 더 반성하는 모습, 변하는 모습, 쇄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 자신의 차기 총선 불출마와 함께 내년 올해 대선이죠. 올해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가운데 네네. 종로 또 경기 안성, 청주 상당 이 보궐선거에 무공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의 뜻을 받아서 책임 정치를 보이는 정도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 있던 그 지역구에는 무공천한다 이 입장을 밝힌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동일 지역 3선 금지 조항 이걸 제도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건 또 당내에서는 민감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거의 이른바 86세대라고 불리는 의원들의 뭐 용태를 요구하는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당내에서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이걸 좀 어떻게 처리할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어제 계속해서 인적 쇄신 이걸 계속해 나가야 된다. 국민들이 됐다라고 할 정도까지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화답하는 그런 송 대표의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전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아침에 또 이 86그룹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네네. 몰랐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를 찾아가서 뭐 이 용태 얘기를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송영길 대표가 먼저 선제적으로 좀 기득권 내려놓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재명 후보는 계속 이제 현 정부의 실망한 국민들에 대해서 사죄 행보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자, 이번 주 들어서 어제 나온 뉴스는 이른바 7인회 네. 임명직을 맡지 않겠습니다 하는 이제 얘기가 나왔고 오늘은 이제 당대표가 직접 거의 86 용태론에 준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도 불출마한다. 네. 이 들여다보면 좀 꽤 강한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대선 43일 남았는데 평론가님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대선이 워낙 하루하루 사안이 많이 바뀌는 지금 방금 이제 팀장님께서도 오프닝에 뉴스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셨듯이 43일이라면 네. 오전 상황이 몇 번이고 반복될 수 있는 맞아요. 시간이거든요. 저는 이 송영길 대표의 이 선언이 굉장히 크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맥락을 살펴보면은 처음에 이제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86과 관련된 내용, 본인도 86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네네네. 속해 있으면서 정치 교체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서 86에 관련돼서 추후 행동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김종민 의원이 이렇게 신호탄을 던졌으면 그 후에 누군가도 나와야 되거든요. 나오지 않으면 혼자 쇄신하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당대표가 가장 크게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쇄신안을 발표하고 당에도 출마하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저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거의 뭐 흠잡을 데 없는 선언이었다.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만하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만두겠다. 네네.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정치인들한테. 이게 대단한 거고. 두 번째 종로, 안성, 청주, 상당. 각각의 이유는 다르지만 어쨌든 민주당의 이유 때문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아, 그렇죠. 어쨌든 민주당의 기인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건데.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 때 네. 민주당 책임이니까 공천하지 마라. 야당은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냈지만 대패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 민주당의 과실, 실책으로 발생한 이제 지역은 후보 안 낸다. 네. 그럼 지금 남는 게 대구는 곽상도 전 의원 자리가 대구 이제 있고 중남구와 그리고 서초에 서초 윤희숙 의원 자리였습니다. 윤희숙 전 네. 의원의 자리가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쇄신하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선거가 치러질 곳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야권은 정치쇼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 때문에 열리는 서초와 대구 중남구 선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 됩니다. 네. 참 애매해요. 우리는 그대로 후보 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 나오려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러니까요. 네. 우리는 후보 꼭 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당장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때문에 선거가 열리는데 민주당과 달리 우리는 후보를 그냥 내겠다. 낸다. 강행하겠다. 이게 또 1차적인 각이 세워지는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 상대적인 이제 평가가 내려지겠죠. 네, 두 번째 종로와 안성과 청주가 집권 여당 후보가 사라짐에 따라서 훨씬 더 야당에게 유리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야당의 예비 경선이 굉장히 치열해집니다. 여기서 치열해진다는 것은 네네. 계파 간의 갈등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네. 이거 뭐 민주당 후보가 없으니까 국민의당이 되겠어 정의당이 되겠어 우리 당이 이럴 때가 인정되지. 이제 경선 승리가 곧 본선 승리 그렇게 이런 생각하시는 생각이 분들이 되죠. 이 기사 보자마자 떠오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당내 집안 싸움이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네네. 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한 상황. 네. 민주당 송영길 대표로서는 정말 크게 양보하고 크게 얻은 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를 뛰어본 평론가니까 이게 그냥 거리를 둔 평론이 아니라 선거 상황, 상대당에 미칠 영향까지 그렇죠. 분석을 잘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여당 송영길 대표는 나는 불출마한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지금 원외에 있는 뭐 가정에서 네. 이준석 대표가 나 종로에 출마합니다. 그러면 다르게 보이게 되겠네요. 그렇죠. 완전 다르게 보이죠. 애매하게 됐네요. 네. 국민의힘의 입장도. 자, 어떤 대응을 또 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차기 총선 불출마 기득권 내려놓기 그리고 사실상의 86그룹 용퇴 관련된 이야기들 앞으로의 파장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어제 얘기로 돌아가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 지역을 네. 메타버스 순회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얘기를 잠깐 해주셨지만 원래는 모란시장 간다고 알고 있었는데 네. 상대원 시장을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상대원 시장이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제2의 고향이라고 할까요? 그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그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북 안동에서 성남 상대원으로 올라와서 출생은 안동에서 그렇습니다. 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이제 예. 서울로 온 거죠. 올라와서 수도권으로 온 거죠. 여기서 살았는데 그때 특히 이제 상대원 시장에서 아버지는
이 청소 일을 하고 또 어머니는 시장 화장실에서 이 돈을 받고 거기를 정리하고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상대원 공단에서 일을 하면서 네. 소년공으로 생활했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기억이 나는 고향을 방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고향에 방문해서 즉석 연설을 하기 시작했는데 옛날 얘기부터 어렵게 살았던 얘기부터 그다음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형제 자매들이 어땠는지 이런 걸 다 얘기하다가 특히 어머니 얘기를 하다가 눈물을 쏟았는데요. 제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취재에 갔었는데 현장에 있었어요. 네.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정말 다 이제 운다고 해요. 눈물을 좀 흘리시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만큼 듣는 청중들도 네, 감동적인 연설이었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 특히 이낙연 전 대표도 그 현장에 함께해서 지지를 호소했는데 네.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이 일을 더 잘할 것 같지 않냐? 지금까지 해온 모습 봤을 때 네.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문제점도 있지만은 그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이성에 호소했다면 이재명 후보는 좀 감성에 호소하는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자신이 처해 있는 특히 이 형수 관련 욕설 논란 네. 이런 것들이 불거져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다 또 소상히 설명을 하면서 사과하면서 낮은 자세로 눈물 흘리는 모습 이런 것들이 글쎄요 이 영상이 또 많이 또 공유가 되고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설 연휴를 앞두고 이게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향을 봐야죠. 지난주에 이 민주당의 이제 소통위원장이죠. 이 쌀집 아저씨 김영희 PD 네. 여기에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냉철한 모습은 많이 보여줬는데 사실은 겸손하고 좀 인간적인 모습이 덜 보여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야당에서 또 이제 이런 장면 비판할 때는 눈물 쇼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결국 받아들이는 국민 판단이에요. 오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선거 이제 홍보가 시작이 되면서 몇 번째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눈물을 훔친 것 정도? 의 수준이었다면 이번 상대원 시장에서는 정말 오열이었다라고 오열이었다. 그러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억지로 울었다기보다는 아마 후보자 자체가 복받쳤다 이런 느낌이 들던데.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원래 그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잘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우는 게 아니라 눈물이 원래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국회의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 중에는 잘 우는 분이 있고 네, 드라마 보고 웁니다. 안 우는 분이 있고. 네, 저도 드라마 보고 잘 우는데 우리 주변에 눈물이 이렇게 잘 흘릴 수 있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넘어가요. 근데 잘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억지로 우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눈물을 흘렸던 여러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은 민주당 쇄신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도 그렇고 충북인가요? 시장을 방문했을 때 90살의 어머니를 만났을 때 시장에서 나무를 파는 어머니를 만났을 때 어머니가 생각났다고 살짝 눈물을 흘렸고 근데 이때는 이게 축적이 돼서 계속 하다가 가족의 사연은 참 그 발언은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불편하고 힘들지만 정말 아픈 가족사로 지금 그걸로 해명할 수 있는 어머니도 떠나고 큰 형도 떠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사과만 계속하는 이 상황이 너무 북받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참고 그나마 조금씩 흘렀던 눈물이 이번에 완전히 다 터져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좀 우리가 너무 냉철해 보일 수는 있지만 눈물의 효과 대선 43일이니까 네. 지지층은 그 눈물에 함께 감동해서 울었을 것 같고 그럴 가능성이 높죠. 반대쪽은 또 의심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쪽으로 뭉쳐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남은 시간 동안 중도는 어떻게 반응할까잖아요. 그럼 이제 특별히 후보를 못 정한 무당층 혹은 뭐 부동층, 중도층 어땠을 것 같아요? 일단은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은 다 생쇼라고 하겠죠. 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중도에 말씀하셨던 중도에 계신 분들은 일단 이재명 후보자의 녹취와 관련해서 찾아보려면 얼마든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간이나 맥락도 충분히 공개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거를 이렇게까지 사과하는데 계속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왜냐하면 이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후보자의 가족 관련돼서 잘못이나 비리가 전혀 없다면 흠집이 있는 유일한 후보로 분류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주요 지상파도 다 보도한 내용이 점에 따라서 지금 영빈관 옮겨야 된다라고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하니까 옮길 거야. 그러니까 청와대에 옮기는 것을 무속에 기대서 얘기를 한다든지 뭐 남편이 어떤 뭐 한국은행을 다니려고 했었는데 3번만 더 하면은 사법고시 패스해서
진짜 패스해서 그 사람 말을 네. 믿기로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검사 팔자. 여기도 사실은 약간 흠이 되거든요. 그리고 굿을 했다라는 거.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다 굿했어. 그거 나한테 귀에 다 들어와라는 얘기를 네. 했어요. 그럼 귀에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얘기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경로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워딩만 따랐을 때는 참 애매하고 이런 사람한테 또 약간 개명을 했지만 최순실 씨처럼 뭔가의 무속신앙에 기댄 것을 국정 운영에 맡겨도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고 있고 사과가 안 나온 상황에서 한쪽은 본인이 사과를 하고 계속 있고 한쪽은 사과를 안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구분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중도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네. 오평론가가 이제 이 극중을 지키는 사실은 약간 친윤 평론가 아닌가 제가 의심을 해왔는데 네. 오늘은 이제 이재명 후의 눈물을 이제 좋게 평가했는데 이런 또 우리 청취자분들의 문자도 있어요. 4222님은 잘 우는 사람 보기는 안 좋습니다. 이게 그것도 맞습니다. 눈물이나 사과가 네. 어느 정도 선을 또 넘어가면 이게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죠. 선거 네. 상황에서 또 6118님 이재명 씨 눈물 흘린 거 저는 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네. 국민의힘에서 홍준표 의원도 이건 쇼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네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 국민을 얕잡아보는 행태다라고 비판을 네.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채 의원 같은 경우도 국민 감성을 이용해서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로부터 탈출하는 작전이다 네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참 궁금한 뉴스가 하나 있어서 이건 토막 뉴스 한번 이 박 기자님하고 오평론가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김건희 씨의 프로필이 포털에 등장을 했어요. 이게 네. 기사로 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팬클럽에서 스튜디오 사진이라고 하나 올리면서 네. 팬클럽 회장인가요? 강신업 변호사가 네. 뭐 이제 페이스북에. 굉장히 이제 극찬을 하면서 이제 곧 행보할 것 같은 느낌을 했는데 네. 제가 재밌었던 건 윤석열 후보가 남편이잖아요. 배우자. 네. 윤 후보는 잘 모르겠다. 당에서도 뭐 사과를 해야 할지 검토 중인데 확정된 바는 없다. 네. 근데 팬클럽에서는 스튜디오 사진까지 내면서 아주 이 일거수일투족을 좀 세세히 알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활동합니까? 네. 아무래도 설 연휴 이후에 그러니까 2월 15일 전에 활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선거운동 돌입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다른 후보들의 네. 배우자들은 열심히 좀 활동하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제1야당의 그러니까 유력 대선 후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지율로서는 제일 앞서가는 조사가 좀 많이 나오고 네.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모습 안 보인다? 그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7시간 녹취록까지 나온 상황에서 계속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국민들이 MBC 보도니까 별거 없었는데 계속 보도되는 내용 보니까 뭔가 있는 게 맞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략적으로라도 행보를 할 텐데 그 행보를 그럼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뭐 비공개 행보를 이어갈 거냐? 아니면은 윤석열 후보와 정말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다니면서 행보를 할 거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좀 되도록이면 대중 노출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조용한 행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 정치 선언하고 나왔을 때는 행보를 하고 그걸 SNS에 올렸잖아요. 네. 시간차를 두고 나중에. 그래서 실시간 행보가 아니고 왜 이렇게 그렇죠. 나중에 올립니까? 하는 비판이 있다가 이제는 뭐 나서는 상황이 됐는데 오평론가님 이 김건희 씨가 만약 행보를 하면 기자들이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녹취록 관련. 네. 이런 건 득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평가가 아니라 예상이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막으려는 자와 나가려는 자의 싸움이 시작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공개적인 행보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막으려는 자가 있을 것이고요. 김건희 씨 스스로 나가려고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네이버와 포털 다음이라는 양대 포털이 있는데 다음에는 올라가지 않았고요. 네이버만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떤 사람의 프로필에 아래 보면 본인 참여라고 되어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날짜가 있고요. 1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본인이 스스로 들어가서 1월 24일자로 업로드했고 또는 변경했다는 뜻입니다. 네. 어제죠. 어제. 네. 네, 근데 경력에 2009년 9월부터 주식회사 코바나 대표 전시기획자라 썼는데 이거 본인 스스로 다 쓴 거거든요. 전시기획자다. 네. 코바나 대표다. 네, 근데
경력에 보면 2015년 기획 전시의 마크 로스코 전부터 나옵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회사인데 6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 논란이 있었던 전시전 다 뺀 겁니다. 그러면은 잘못된 부분은 내가 발췌해서 빼고 내가 흠잡힐 데 없는 것만 올리는 건 행태가 과연 온당한 것인가라는 비판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봤는데도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왜 학력은 지웠느냐 왜 생년월일은 지웠느냐. 그러면은 만약에 무속신앙에 근거한 사람이 이것을 비판하고자 한다면 무속신앙은 생년월일 함부로 알리는 거 아니다. 해서 그냥 지운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 왜냐하면 영부인인데 생년월일 지울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런 비판점이 하나 생기고요. 두 번째,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영빈관 진짜 옮깁니까? 굿했다는 거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만든 청문 홍답에 어떤 사람이 흔히 말하는 무슨 뭐 살을 날리는 영상 같은 게 있다는데 홍준표 후보 거기서 뭐 굿이나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소리는 아니죠라고 답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답변을 계속 했을 때 계속 외면한다면 계속 외면하는 장면만 TV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 행보를 하되 어찌 보면 이제 좀 공세적인 반대를 어떻게 이제 좀 극복할 건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극복하고 답변을 잘 하고 풀어 나간다면은 오히려 플러스 효과가 될 수도 있고요. 오창석 평론가 이렇게 비판해도 되나? 그러고 지금 포털 찾아봤더니 오 평론가는 뭐 생년월일하고 다 나와 있네요. 학력하고. 근데 문제 한 가지는 오 평론가가 먼저 안 뜨고 영화 배우 오창석 씨가 먼저 뜹니다. 그분한테는 제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어요. 자, 조금 더 유명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김건희 씨 프로필 앞으로의 행보를 예고한 것이다. 어떤 행보를 어떻게 할지 또 이제 녹취록에 대한 이제 문제들 계속 질문이 있을 텐데 자, 그래서 보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잠깐 이제 우리 교통정보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12시 41분 지나서 42분 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 교통정보센터의 김한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현재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면 퇴계원에서 상일까지 10km 정체되고 있는데요. 여기 상일 부근 3, 4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서안암에서 송파 부근까지 정체되고 있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상습 정체 구간에 차들이 많은데요. 기흥 동탄 부근에서 수원 나들목까지 또 달래내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각각 9km씩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또 신갈분기점 부근에서 수원 나들목까지 서행 흐름 보이고 있고요. 기흥 동탄에서 오산 부근까지도 9km 속도 떨어집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광교터널 부근부터 부곡 나들목까지 어렵고 반대 강릉 쪽은 반월터널 부근에서 부곡 나들목까지 7km 정체입니다. 한편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대동 요금소 부근에서도 화물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3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시사본부는 시사본부장이신 청취자님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청취자 3882님. 아까 송영길 대표 발언 분석을 들으니 오창석 씨가 제일 똑똑하네요. 우리 지역구로 오세요. 대구 동구입니다. 출마합니까? 대구 동구 출마합니까?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면 필패죠. 본부장님이 초빙을 했는데 우리 청취자분의 요청인데 가져야지. 네. 출마 여부는 차후에 국민의힘에서 연락이 온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보겠다. 네. 자, 이 김건희 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짧게 이것도 좀 뉴스가 돼서 이 녹취가 계속 이제 공개되고 있잖아요. 7시간이 이제 훨씬 넘는데 부분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무슨 뜻인가 모르겠네요. 네. 이 조민이 부모를 잘못 만났다. 이 조민 씨는 그 조국 전 장관 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언급은 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씨 회사에 찾아가서 작년 8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무실에서 이 선거 관련된 강의를 해줬어요. 네네. 그래서 뭐 105만 원을 받았다라는 30분 강의하고 105만 원 얘기가 나왔죠. 근데 그때 김건희 씨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객관적으로 조국 장관이 참 말을 잘못했다고 본다. 그냥 양심 있게 당당히 내려오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딸도 멀쩡하고
나는 딸 저렇게 고생을 보면 속상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조민 씨가 뭔 잘못이야. 부모 잘못 만난 거. 처음엔 부모 잘 만난 줄 알았지. 잘못 만났잖아요. 애들한테 그게 무슨 짓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우리 남편 진짜 죽을 뻔했어요. 이 정권을 구하려다가 배신당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윤석열 완전히 가족을 뭐 도륙하고 탈탈 털고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가 않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남의 가족을 탈탈 터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녹취가 KBS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네. 이 어떻게 보면 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이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 좀 해명하는 그런 네.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전 장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페이스북을 봤더니 네. 관련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당당히 내려왔으면 딸도 멀쩡했을 것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조국이 장관하지 않고 내려왔다면 가족 수사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뜻으로 수사의 정치적 네, 의도를 네. 자인한 거 아니냐. 또 이 조민이 무슨 잘못이냐. 부모 잘못 만났다. 이 얘기에 대해서도 이 노무현과 문재인을 갈라치고 조국과 유시민, 김어준을 갈라치더니 이제 부모와 딸을 이간질한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분이 참으로 영악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남편이 이 정권을 구하려다가 배신당해서 진짜 죽을 뻔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수사 외에 윤석열 검찰이 벌인 울산 사건 수사나 원전 수사, 뭐 김학의 출근 관련자 수사 등이 문재인 정권을 구하기엔 수사였단 말이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이장패천이란 글을 적었습니다. 손바닥을 하늘 가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이제 녹취록 관련된 또 입장의 입장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판단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 뭐 논평 안 듣고 넘어가 볼게요. 뉴스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 홍준표 의원이 개가 짖어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건 어떤 맥락에서 올라온 글이에요? 네, 이게 이제 청년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의 한 참여자가 올린 네. 글인데요. 매일 뉴스에서 국민의힘이 홍 의원을 정치적으로 죽이려 공작하는 게 나온다. 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네네. 그랬더니 댓글에 뭐라고 썼냐면 개가 짖어도 이렇게 짧게 썼습니다. 이게 전문이에요. 5글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짖어도 이 말은 뭐 뒤에 생략된 말이 떠오르시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려야 한다. 이른바 YS 김영삼 대통령이 한 해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척결하며 쓴 일에 정치인들 좀 자주 인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뭐 홍 의원이 두려워 윤 후보 측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취지의 글에도 역시 개가 짖어도 5글자만 남겼습니다. 네, 이렇게 5글자만 남기면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후보와 또 윤핵관으로 불리는 그 측근들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또 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선문답 같은 글이니까 네. 오창석 평론가께서 해석을 해 주시죠. 네, 일단은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만남을 가지고 난 후에 상황이 아름답게 전개가 됐다면 이런 표현은 절대 등장하지 않았을 그랬겠죠. 겁니다. 근데 한번 삐끗했던 것이 뭐 양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양측의 입장은 윤석열 후보 측은 홍준표 후보가 먼저 대놓고 공천 요구했다 이거고 이현주 전 의원은 네네. 자신 SNS 댓글로 그런 얘기 전혀 없었는데 말미에 윤석열 후보가 먼저 공천 얘기를 꺼내서 의견을 구해서 그래요? 답변을 하다가 나왔다라고 이현주 의원 SNS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양측의 입장이 너무 달라요. 근데 양측의 입장은 다른데 누가 먼저 꺼낸지에 대해서 다른데 결국 얘기가 나온 건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이 얘기를 먼저 외부로 발설한 사람 사실은 정치적 상도덕에 맞지 않아요. 누가 먼저 외부로 발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먼저 얘기했느냐를 떠나서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를 떠나서 이걸 외부로 알린 것 자체 문제입니다. 알려지게끔 만든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정이 확 상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제 앞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개가지서도라는 표현이 사실은 조금 이제 원로 정치인이 표현하기엔 좀 굉장히 격한 반응이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는 신경 쓰지 않고 가겠다 또는 걔를 윤 후보 측 또는 윤 후보 캠프에 비유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 워딩상으로 보면 본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네. 쏟아내도 같은 당에서 네. 심지어는 내 발로 못 나가겠고 출당시켜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내 길을 간다. 자, 그 길이 뭔지는 일단은 대선은 뭐 3월 9일 다가와 있고 본선 주자는 되어 있고 청년 정치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시던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보니까 이 와중에 지금 설 명절 다가오고 있고 제일 관심은 토론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이제 이 대선까지 중에서 몇 가지 안 되는 남은 변곡점, 변수 중에 하나다.
30일이냐 31일이냐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내일 가처분 네. 신청에 대한 법원 또 판단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인가요? 네. 무슨 얘기 나왔습니까? 11시에 있었는데요. 네. 뭐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한 정권 교체 이거는 야당 후보의 여당 후보와의 경쟁력에서 시작한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보다 내가 더 경쟁력이 있다 이거를 표현한 셈이고요. 반사이익에 기댄 닥치고 정권 교체는 위험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좀 준비가 덜 된 후보, 자신은 계속 준비를 해왔던 후보, 네. 이렇게 뭐 대비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이번 대선이 구체제의 종식을 통한 새 시대를 여는 시대 교체라고 주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권력만 얻고 보자. 뭐 이런 서로 손가락질하는 비호감 대결, 퍼주고 보자는 그런 포퓰리즘 이런 것들을 할 때가 아니다.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신이 당선되면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국민 통합 내각을 구성하겠다. 또 청와대 권력이 집중된 청와대 정부, 제왕적 대통령제 이걸 좀 비판하면서 안철수 정부가 아니라 안철수 행정부로 정부 명칭부터 바꾸겠다. 그리고 이 청와대에 갇혀 있거나 숨어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광화문 광장에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또 했냐면 이번에 재보선 아까 얘기를 했지만 기자들한테 질의응답할 때 아니 종로에 민주당이 무공천하는데 국민의힘도 국민의힘 때문에 잘못으로 이 국회의원이 날아간 그 지역은 무공천해야 된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좀 오늘 겨냥하는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야권 단일 후보 얘기가 네. 설 연휴 앞두고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더 나은 후보다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자, 네, 이번 주 설 명절 전에 이제 한번 지지율이 중요할 것 같은데 내일 모레 금요일에 여론오락관에서 안철수 후보까지 다루고는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오늘 좀 충격적인 뉴스는 일단 수치예요. 수치. 이럴 거라고 예상은 됐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다가 됐는데 네. 자, 지금 정부의 어떤 방역 대응 어떻게 전환되나요? 우선 내일부터 광주, 전남, 평택, 안성 지역에서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가동이 됩니다. 네 군데에서 시범 운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해보고 그래서 전문가들, 정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 지난 다음에 좀 이게 전국적 전환은 되지 않겠느냐 네. 이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걱정이 되는 게 확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네. 다음 달 하루 2, 3만 명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설 연휴 때 좀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묘도 이제 미리 다녀오시고 네. 비대면 온라인 이제 성묘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자, 설 명절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약하다면서 하고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확진자가 폭증하면 또 의료 대응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네. 우평루가님, 이 곽상도 전 의원 뭐 새로운 뇌물 의혹이 포착됐다? 네. 어떤 내용이 나온 겁니까?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5천만 원 수수에 대한 포착이 된 건데요. 남 변호사가 5천만 원을 이제 준 것이 드러난 것인데. 남욱 변호사가. 네, 근데 이게 5천만 원을 지급한 시기가 중요하겠죠. 네. 지급한 시기가 총선 당선 직후인 점. 그러니까 당선이 되자마자 줬다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불법 정치 자금 또는 대가성이 있는 뇌물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당선 전후 줘도 안 돼요. 당선 전에 주면은 당선을 돕기 위한 자금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선 전후에 아무 이유 없이 주면 그냥 안 됩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원래 정치자금법이 허용하는 네. 후원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치가 500만 원이거든요. 네. 연 500만 원? 네, 500만 원. 한 번에 한 500만 번에. 원. 한 번에 최대치가 이제 500만 원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10배 되는 금액이네요. 네, 그 500만 원을 공식적인 기록을 남겼으면은 공식적으로 회계 후원했구나. 처리했다면 뭐 문제가 있겠어 하지만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럴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론을 도와준 대가라고 하는데 네네. 그럼 뭐 수임계나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그렇죠.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보여주면 깔끔하게 해결될 일인데 변론 대가로 받은 거다라고 남욱 변호사, 곽상도 전 의원은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검찰이 이거는 예전에 조사 때 나온 건데 왜 검찰이 마치 새로운 범죄 사실 발견한 것처럼 하냐? 네. 이렇게 곽 전 의원은
지적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새롭게 알았죠. 50억이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주어졌다.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가 돈 달라고 해서 골치 아프다. 김만배 씨 녹취가 최근에 나왔고요. 자, 오늘 여기서 1부는 정리합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청취자 3884님 정치뉴스의 코로나 상황 뉴스까지 들으니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하네요. 산으로 올라가 소리 한번 질러보고 싶어 이 노래 신청합니다. 클론의 쿵따리 샤바라 들으시고요. 2부로 돌아옵니다. 울적하고 답답할 땐 산으로 올라가 소리 한번 질러봐. 나처럼 이렇게 가슴을 펴고 다리 잡아라 빠빠빠빠. 누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럴 땐 나처럼 노래를 불러봐. 다리 잡아라 빠빠빠빠.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솜에 채워도 발가락이 깨진다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솜에 차이고도 발가락이 깨진다는 뜻으로 굳은 일이 생기려 들면 대수롭지 않은 일로도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 속담에 나오는 솜은 목화씨에 달라붙은 털 모양의 흰 섬유질을 말하는데요. 부드럽고 가벼우면서 흡습성과 보온성이 있어서 이것을 가공해서 직물 따위로 널리 쓰지요. 예전에는 추운 겨울에 목화솜을 두둑하게 넣은 이불, 즉 솜니불을 많이 덮었습니다. 솜 중에 풀솜이라는 게 있습니다. 풀솜은 실을 켤 수 없는 허드레고치를 삶아서 느려 만든 솜인데요. 빛깔이 하얗고 광택이 나면서 가볍고 따뜻합니다. 이를 명주솜이라고도 합니다. 이 풀솜과 관련된 속담으로 풀솜에 싸 길렀다 또는 풀솜에 싸 길렀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몸이 몹시 허약하거나 힘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데요. 예전에 손주들이 행여 감기라도 걸릴세라 이불에 싸서 기르시던 어르신이 많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 속담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할머니를 친근하게 이르는 표현으로 풀솜 할머니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외할머니가 외손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애정이 따뜻하고 두텁다는 것을 잘 느끼게 해주는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그만 문제라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도 큰 추위는 없었지만 전국 곳곳에 눈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수도권과 강원, 충북, 전북과 제주 등지에서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까지 이렇게 약한 강도로 내리다가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 북부 내륙에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 밤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강릉과 속초를 비롯해 기온이 낮은 지역은 눈으로 내려 쌓인 곳이 있습니다. 강원 산지에 최대 5cm,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에 1에서 3cm, 제주 산간에 1cm 안팎의 눈이 쌓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비 때문에 기온이 어제만큼 오르진 않는데요. 그래도 평년보다는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 올라 있는 가운데 한낮에 서울이 5도, 대전 6도, 광주와 대구 7도, 부산 10도 정도 예상됩니다. 비가 먼지를 씻어내리면서 수도권과 내륙의 공기질은 많이 좋아졌는데요. 일부 충남과 전라 서해안은 여전히 초미세먼지가 많습니다. 내일 그 밖의 서쪽 지역도 먼지 농도가 다시 오를 수 있어서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도, 지금까지 서울에 내린 비의 양은 0.7mm입니다. KBS 58분 날씨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8주간 코로나19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백신 미접종자이거나 1차까지만 접종한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이력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원 임용 당시 공개 채용 절차를 거친 게 맞다는 사실을 대학 측으로부터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씨의 수원여대 겸임교수 임용이 공채가 아닌 경쟁자 없는 교수 추천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종로를 비롯한 일부 재보선 지역에 대한 무공천 방침을 사실상 추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차기 총선 불출마를 포함한 당 쇄신안을 발표한 데 대해 이재명 후보가 물러나지 않는 한 별다른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핵심적인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 내용이 공개된 이후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번 녹취 공개에서 언급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 외에 법적 쟁점들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히려 녹취에 법적 쟁점이 묻히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1타 강사입니다. 홍사훈 기자를 직접 모셔서 남은 의혹을 좀 진단해 보도록 하죠. 홍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방송 프로도 잘 듣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이제 핵심 이슈를 짚어주러 1타 강사로 나오셨습니다. 자, 이게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입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설 전에 뭔가 입장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는 있어요. 혹시 김건희 씨 측에 관련 이야기가 좀 있을 걸로 예상하세요? 아니, 저는 뭐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다. 뭐 어쨌든 그런데 계속 도이치모터스 여러 가지 지금 뭐 7시간 뭐 녹취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은 사생활의 문제와 범죄의 문제는 전혀 결이 다른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특히 주가 조작이라는 거는 매우 중대한 범죄고 형량도 세거든요. 네네. 물론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지금 수사 중인 거 사안이고. 현재까지는 혐의, 의혹인데. 그렇죠. 안 했을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정황 그 자료들이 내사 보고서가 2013년도에 경찰이 작성한 거나 거기 김건희 씨 이름이 등장하고 그런 거로 보니 매우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제 조사 혹은 수사를 해서 혐의가 없다면 벗어야 되는 거고. 당연하죠. 혐의가 있다면 또 뭐 기소로 가는 거고. 가장 확실한 거는
어쨌든 주가 조작을 하면 계좌 증권 계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계좌를 김건희 씨가 본인 명의로 했던 본인 명의 계좌를 다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2010년도 그 당시에 주가 조작이 2010년 9월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네. 자 봐라 이거 내가 주식 사고 판 게 없지 않느냐.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갖고 있었어요. 그거는 확인된 거니까. 네. 사고 팔아야만이 주가 조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나와서 뭐 설명하고 할 거리도 안 되는 거고 범죄니 뭐니 이런 얘기도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 자리 나오셨을 때 예.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당시 경쟁 후보가 그렇죠. 자, 이거 계좌 공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계좌 공개한 다음에 나오셔서 예. 일부만 공개해서 더 이상하다 이런 주장해 주셨잖아요. 예. 자, 이번에 이 녹취 내용이 굉장히 많고 뭐 무속 논란도 있고 합니다만 예.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얘기만 좀 해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결혼하기도 전의 일이고 뭐 주가 조작을 할 줄 알아야 하지. 예. 뭐 이런 대목이 있고 이건 부인이죠. 네. 그런데 또 권오수 회장과의 인연은 벌써 20년. 예. 이거 굉장히 오래된 친분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느낌이라 그럼 이제 전문가적으로 일타강사시고 실제 취재를 깊숙이 하셨으니까 이 녹취에 나온 관련 대목들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세요? 일단 권오수 회장과 김건희 씨가 안 거는 그 2013년도 경찰에서 이걸 한번 내사를 했었잖아요. 아, 네네. 그때 권오수 회장 소개로다가 주가 조작 선수인 이정필 씨라는 지금 만났다. 구속돼서 재판되고 예. 받고 있어요. 이 사람을 권오수 회장 소개로 만났다는 거거든요. 네. 강남구 학동에 있는 미니 그 자동차 매장에서. 매장에서. 그게 2010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12년 전부터는 분명히 알았죠. 근데 네. 그 전부터 20년이라니까 뭐 2000년대 초부터 뭐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아, 확인 안 된다. 그렇지만 뭐 20년 전부터 알 수 있죠. 네. 알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홍준표 후보하고 경선 토론 때. 경선 토론 때 그거 다 까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럼 네. 클리어 되는 건데 그러니까는 네. 윤석열 후보가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할 겁니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공개를 결국은 하긴 했거든요. 했어요. 근데 그때 공개된 그 계좌 내역에서 사실 매우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지우고 공개를 했습니다. 지울 필요가 없는 건데 뭐냐면 말이죠. 네. 사실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계좌를 공개한 이유가 김건희 씨가 주식을 잘 몰라서 거래하는 걸 몰라서 그때 이제 이정필 주가 조작 선수로 지금 구속돼 있는 계좌 자체를 통으로 맡겼다. 이거 좀 불려달라 했는데 네. 잘 못해서 손실만 못하니까는 다시 이제 다 회수하고 그 계좌를 이제 폐쇄시키고 다 동부증권으로 옮겼다라는 거거든요. 이 자금을 그 신한증권에 있는 그 주식을. 네네, 주식을. 도이치모터스 주식만 거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다른 건 없고 도이치모터스 주식만 52만 주가 남아 있었거든요. 52만 주. 57만 주. 57만 주. 많은 엄청난 양이죠. 네네. 도이치모터스 전체 주식이 그때 한 1,900만 주 됐으니까. 야, 그러면은 대주주잖아요. 비율 자체가. 뭐 전체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만 갖고 있는 게 한 4.3% 정도입니다. 4.3% 개인이. 오너 일가도 아니고 무슨 뭐 친인척 특수관계인도 아닌데 네네. 4.3%면은 엄청난 거죠. 도이치모터스가 그렇게 유명한 주식도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정필 씨한테 더 이상 맡길 필요가 없다 해서 그걸 갖다 동부증권으로 다 옮겼다 했거든요. 네.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신한증권에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동부증권으로 만약 그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 옮겼으면 그 밑에 타사 출고라고 딱 찍힌답니다. 타사 출고. 다른 회사로 옮겼다. 나갔다. 만약 들어왔으면 타사 입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를 지운 거예요. 타사 출고를. 왜 지웠을까 이걸. 네네. 지울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건 강조를 해야 되는데. 강조해야 되는 대목인데. 왜냐하면 보도자료에서 다 밝혔거든요. 네. 다 동부증권으로 다 옮기고 이정필 씨와 손을 끊었다. 신한증권에서 동부증권으로 갔다. 예. 이 씨와는 끝.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걸 오히려 빨간 줄 쳐서 강조를 해도 모자란 판인데. 나가지 않았느냐. 지우고 공개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지운 줄 몰랐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깨끗하게 지웠습니다. 근데 신한증권에 물어봤더니 그게 찍혀야 된다는 거라서 저희가 이거는 혹시 타사 입고가 됐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신한증권의 모든 그 도이치모터스 주식만 거기는 김건희 씨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아예 전용 계좌로
동부증권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나누어 있다가 신한계좌로 몰았다. 예. 네. 왜 그런 의심을 하게 됐냐면은 2017년도에 윤석열 후보가 중앙지검장이 됐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재산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배우자도 재산이 다 공개되거든요. 주식 거래 계좌가 김건희 씨가 한 7개 정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 한두 개, 두 개도 안 갖고 있지 않나? 그런데 7개를 하여튼 뭐 무슨 네. 이유인지 갖고 있었어요. 네. 거기 신한증권 계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증권으로 다 옮겼다면은 동부증권 계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신한증권은 다 옮겼으면 여기는 없어야 되고 한 주도 안 남아 있으면 빈 계좌 재산 목록 공개해서 할 필요가 없는 올릴 거거든요. 필요가 없다. 신한증권 계좌는 있는데 네. 동부증권 계좌는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재산 공개 목록에.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장의 배우자로서의 그렇죠. 재산 공개 목록에. 예, 예.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네요. 다 넘겼대는데 물론 네네. 시차는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혹시 지울 이유가 없는데 지운 거 보면은 동부증권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 아니냐. 네네. 왜냐. 어쨌든 계좌를 내역을 뭔가는 공개를 해야 되는데 아주 곤혹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니 이걸 갖다가 공개하고 지우고 공개한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저희가 윤석열 캠프에 물어봤거든요. 예. 홍보팀에. 네. 이거 우리는 타사 입고라고 본다. 지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지웠지 않았느냐. 오히려 강조를 해야 될 판인데 네. 이건 뭐 봅시다. 출고인지 입고인지 그 내용만 보면 되는 거죠. 지운 건 맞다고 그랬어요. 지운 건 맞다. 지운 건 자기들이 지웠다. 윤석열 캠프에서. 네. 그런데 보여줄 수는 없다. 어허, 왜 그럴까요? 그거 왜 못 보여주느냐 그거를. 보여줘야 결백이 확실해지는 건데. 아니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그걸 넘겼다고 타사 출고시켰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아니 그러면은 그게 타사 입고니까는 못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저희가 그 예. 부분은 어허. 만약에 그게 출고가 아니고 입고라면은 네. 이정필 씨하고 뭐 이렇게 뭐 넘기고 이정필 씨를 통해서 뭐 그 관리를 하고 이런 게 다 거짓말이고 네. 김건희 씨가 신한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부 다 그 갖고 있었던 거, 관리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몰아서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거기서 신한증권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공개된 계좌 내역을 보면은 네. 딱 7차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거든요. 한 번 팔고. 네. 근데 매수하는 게 7일간 매수를 하는데 예. 하루 도이치모터스 거래량의 거의 30%를 김건희 씨가 혼자 다 매수를 합니다. 네. 엄청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제가 주식을 잘 모르긴 하지만은 네네. 없거든요. 도이치모터스가 무슨 삼성전자도 아니고 네. 일반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데 하루에 30%씩을 그냥 다 사들이거든요. 저는 한 번 봤어요.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한 직원이 그렇죠. 10월에 특정 회사 주식을 9% 가까이 혼자 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 아니면은 일반적인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계좌에 신한증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아까 57만 주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네. 원래 김건희 씨가 공시에 나오기를 그 한참 전에 도이치모터스의 장외 거래로다가 25만 주 정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주주 공시가 나왔었거든요. 대주주로 갖고 있었고 57만 주에 25만 주를 합치면 82여만 주입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전체 주식 1,900만 주인데 네. 4.3%를 김건희 씨가 대주주였다. 보유한 거거든요. 네. 이 정도면 혼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양입니다. 자, 홍사훈 기자님이 이제 오늘 제기해 주신 문제. 지난번에는 이제 계좌를 일부만 공개해서 우리 손실봤다. 그래서 이 씨와 관계 끊었고 다 도로 회수했다. 예. 그래서 신한증권 계좌는 폐쇄, 동부증권으로 옮겼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는 시점이 잘못됐다. 그 네. 이후에 도이치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 대한 그 이후에 계좌를 공개해야 된다고 주장하셨는데 예. 오늘은 딱 네 글자예요. 타사 출고면 해명이 맞고 타사 입고면 이건 해명이 틀렸거나 거짓말한 것이다.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네. 윤석열 캠프에 제가 그 부분이 정말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예. 이걸 지울 이유가 없는데 공개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제 전화는 아예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캠프 쪽에서 관계자가 그게 만약에 네. 타사 넘긴 게 맞다면은 저를 허위 보도나 명예훼손이나 뭐 잘못된 보도를 했다고 저를 문제를 삼아야죠. 네네 그렇죠. 그런 게 일절 없거든요. 지금 거의 한 달이 넘었는데. 그냥 무대응. 예, 무대응입니다. 이런 걸 그리고 않는다. 기자들이 왜 관심을 안 가? 그냥 넘겼다고 하니까 그냥 넘긴 거로 그냥 알고 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기자는
의혹이 가면은 취재하고 확인되면 보도하라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네. 왜 그걸 다 액면 그대로 믿느냐. 그리고 네. 저희가 한번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어떤 언론도 어떤 기자도 그걸 관심을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왜 저만 궁금한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자, 사실. 의혹이 있으면 취재하고 진실이 확인되면 보도하라. 그게 제가 배운 건 그겁니다. 가장 기본.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홍사훈 기자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생방송에 나오셔서 묻고 있습니다. 타사 출고다를 확인하면 홍 기자님의 가설은 틀렸기 때문에 이 취재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타사 입고라면 홍 기자님의 가설이 맞기 때문에 이건 뭐 다른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건 매우 큰 상황이 상황이 벌어지겠죠.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네.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주가 조작이란 범죄 행위에 대해서 배우자의. 자, 진실 게임을 홍사훈 기자가 묻고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요. 이것도 네. 좀 화제인데 이 녹취에도 나옵니다. 그 이른바 동유럽 여행. 예. 네. 그래서 이제 유럽 여행을 갔는데 저는 좀 납득되지 않는 거는 출입국 기록이 임의로 사라졌다. 그래서 사실은 김건희 씨 출입국 기록이 없으니까 그동안은 이제 안 나갔다. 나간 적이 없다. 여행 안 갔다. 근데 녹취에는 분명히 갔다. 예. 다만 이 패키지 여행이다. 그리고 이제 그 양모 검사의 사모님도 오기로 했다가 못 오게 돼서 예. 사모님은 빠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 내일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이 기자 질문에 법사위에서 답할 것이다. 어떤 언급이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이런 상황이면. 일단 저희가 2년 전에 이 사안을 취재할 때 그 양정 검사도 같이 유럽 여행을 간 양정 검사도 이제 만났지 않습니까? 네네. 유럽 여행을 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네. 먼저 그 저희가 전제해 둘 거는 어떤 무슨 뭐 남녀 간의 관계 이런 거는 제가 관심도 없고 그런 부분은 사실 기자들이 사생활은 취재해서도 안 돼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네. 저희가 문제 삼는 거는 그 유럽 여행 경비를 누가 댔느냐. 예. 왜냐하면 그때 김건희 씨가 정대택이라는 분하고 그 강남 송파에 있는 큰 그 부동산 들고 소송 중이었거든요. 오랜 소송이 있었죠. 네. 그 와중에 그 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유럽 여행을 갔는데 그것도 검사와 정대택 씨는 그 유럽 여행 경비를 김건희 씨가 대고 뇌물로 댔다 그래서 자기 재판에 영향을 검찰이 미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양정 검사가 검찰 간부였기 때문에 라는 거거든요. 영향력을 재판에 줄 수 있었다. 그렇죠. 의혹을 제기한 거고. 예. 뭐 출입국 기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뭐 물론 정대택 씨가 재판 과정에서 그 출입국 기록들을 이 사람들이 뇌물 받고서는 여행 경비 다 돼서 여행 갔으니까 그 증거로다가 좀 그 요청하겠다 해서 법무부에 받았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기록은 안 나와요. 그런데 그건 사실 그게 뭐 제 생각에는 뭐 그 단순 착오 아니었겠나 싶긴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제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정대택 씨는 그럼 왜 여행 경비를 양정 검사가 공짜로 그 뇌물로 받았다고 보는 거냐. 양정 검사는 당시에 부인과 아들 둘이 미국에서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녹음에도 나오지만은 원래 가기로 했는데 뭐 못 갔다 하잖아요. 정대택 씨 추론으로는 만약 여행 경비를 자기 돈으로 갔다면은 처자식이는 당연히 미국으로 가지. 자기 돈으로 갔다면 생판 모르는 남들하고 유럽을 갔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패키지 여행을. 뭐 패키지든 아니든 그거는 누군가 돈을 대줬으니까 공짜 여행이니까 유럽으로 갔지. 자기 돈으로 갔으면 당연히 미국에 있는 처자식 보러 가지 못하러 유럽을 갔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경비를 누가 댔느냐라는 걸 이제 계속 해묻는 거였거든요. 네. 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사생활과 하나도 관계없이 소송이 진행 중인 당사자가 유럽 여행을 이 검찰 간부와 함께 갔는데 돈을 대납했다. 그렇죠. 뇌물이냐 아니냐.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소송이 이상하게 그 상식과 반하는 어떤 검찰의 행동들이 좀 있었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정대택 씨는. 뭐 결정적인 증인이 갑자기 그냥 기소가 되고 구속이 되고 이런 사건이 막 발생하니까 누군가 검찰에서 뒷배를 지금 봐주는 거 아니냐.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그게 이제 양정 검사라고 이제 정대택 씨는 특정을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녹취에 보면은 저 김건희 씨가 뭐 우리 검찰 또 한동훈 검사장도 언급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양정 검사의 사모님과도 우린 친한 사이야.
돈 보냈어. 돈 보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송금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수는 있지만 돈을 보내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그런 양정 검사와 그 김건희 씨의 말이 서로 좀 배치되는. 돈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내용이 좀 다릅니다. 누구 말이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일단 그런데 돈을 미국에 있는 그 양정 검사 부인하고 이제 아들이 살았잖아요. 아들이 좀 테니스를 치다 좀 다쳤대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해서 부탁을 했다는 건데 뭐 그 당시 양정 검사 말로는 자기가 미국으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을 몰라서 다른 제이슨이라는 뭐 그 사람이 진짜인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은 제이슨이라는 한국 사람 통해서 부탁을 했는데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씨하고 계속 서로 따라다니는 사이여서 아마 그 사람이 그 김건희 씨 쪽 통해서 돈을 보냈나 보다. 부탁을 한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김건희 씨에게는 서로 다 친했기 때문에 뭐 이유는 말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돈 보냈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이슨이 등장하진 않고. 그래서 그 송금도 정대택 씨 같은 경우에는 다 뇌물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때 한국 돈으로 한 2,200만 원 정도 됐는데 2010년도에 2,20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죠. 지금도 큰 돈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2,200만 원 그냥 줘보세요. 이게 회수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다쳐서 송금해 줄 수 있죠. 지인이라면. 그런데 그 돌려받아야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한동훈 검사장 그 얘기도 이번에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7시간 분량 그 녹취록을 쭉 보면서 뭐 다른 거보다도 제가 기자니까 기자 입장에서 뉴스가 되는 건 딱 그거 진짜 하나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어쨌든 한동훈은 검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에. 검찰은 가장 큰 수사기관의 권력기관이잖아요. 그 권력기관을 일개 개인이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지금 검찰에서 나온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수사기관을 개인 수족처럼 절차라는 걸 따지지 않고 마치 비선을 거느리는 것처럼 나한테 주면은 내가 한동훈한테 줄게. 전달해 줄게. 그게 비선이지 뭡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기자들한테도 저한테도 제 친구들이 많이 연락 오거든요. 야, 내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네가 그 사람한테 전화나 한 통화 해줘라. 나 KBS 기자인데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방송 안 해도 좋다. 그럼 그 사람들이 쫄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게 그럼 기자입니까? 그게 깡패지. 그렇습니다. 야, 이게 참 사실 지금 홍 기자님 얘기를 들으면서 다 어마어마한 일들인데 이게 하나하나 좀 깊이 따져지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엉뚱하게 무속 논란 커져 있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말씀하세요. 도이치모터스도 그렇고 이번에 뭐 요양병원도 그렇고 모든 일들이 있죠? 다 김건희 씨는 결혼 전 일이고 그리고 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그 발표한 게 결혼하고 난 이후예요. 1년 뒤예요. 2013년. 경찰에서 내세다 하는 걸 갖다가 덮은 게 누구냐. 그 당시에 1년 전에 결혼한 당시에 윤석열 검사의 직위는 특수부 부장검사였거든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혹시 그걸 사건을 덮어버린 게 영향력을 행사한 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은 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다 그 사람들이 주가 조작 혐의가 있어갖고 권오수 회장이나 이정필이 다 지금 구속되고 들어가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당시에 왜 이게 덮어졌느냐는 거지. 이거 밝혀내야 됩니다. 누가 덮었는지. 마찬가지로 이제 장모, 본부장 할 때 장모도 지금 당시의 관계자는 다 이제 구속 처벌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제 장모 최 씨만 뒤늦게 기소가 돼서 또 이제 유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재판은 지켜봐야 되겠죠. 야, 홍 기자님한테 들으면 이렇게 흥미진진하죠? 저도 이 자리가 항상 더 편하네요. 항상. 그러니까요. 자리 바꿔볼까요? 자, 오늘 이 김건희 씨 녹취에서 나온 주로 이제 범죄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해봤습니다. 홍사훈 KBS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요 여야 정당 출입 기자들과 정치권 취재 이야기
그중에서도 뒷이야기를 듣는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 야, 화제의 코너인데요. 야당 출입하는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여당 출입하는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두 주만이에요, 2주만. 예. 지난주에 지금 대선 특집도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시간을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대담으로 해서 2주 만에 뵙습니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자, 바로 들어가 보죠.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 일부에서 이 분석한 바로는 상당히 좀 센 어떤 자성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첫째, 저 송영길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586 세대가 기득권이 되었다는 당내외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둘째, 종로, 안성, 청주, 상당구 3곳의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우리 민주당 정부의 어두운 유산입니다. 우리의 오만과 내로남불의 반사 효과입니다. 반성합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 스스로 기득권을 타파해 정치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얘기도 잠깐 나오지만 이게 야당에 대한 공세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자기 비판, 자아 성찰을 하는 것으로 이제 들립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까지 언급하면서 당대표가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먼저 박 기자님한테 여쭤볼까요? 왜 했습니까? 왜 안 갈까요? 이 이야기를. 이거는 민주당 이슈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일단 근데 흐름상으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절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큰절했죠. 그리고 또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잖아요. 눈물을 왈칵 쏟기도 했고. 현재 상태에서 보자면은 일단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는 게 가장 어려운 거고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냐면 기존에 지지율이 오를 때도 윤석열 후보가 내려갈 때만 조금 올라왔고 그리고 일정 이상 올라가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상대방 후보가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을 더 올릴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봉착한 그런 상황이 봉착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쨌든 완전히 좀 다른 형태의 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에서 좀 계속해서 더 강도 높은 것들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내부 쇄신, 기득권 내려놓기, 또 이제 자신부터 이제 성찰하고 혁신한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야당은 이것을 이제 조급하다. 이제 여당이 조급해졌다. 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공세하는 거고 또 여당에서는 이게 절박함이다. 절박함과 조급함. 종이 한 장 차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근데 사실 지금 공세를 하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송영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니까 의원들의 카톡방이 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있는 카톡방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공지사항을 올립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송영길 대표의 위선적 기자회견에 저희들이 그들의 프레임에 갇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올리면서 의원님들의 충정은 이해가 되지만 개인적인 의견 표명은 최대한 자제해달라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대응을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일단은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렇게 송영길 대표가 쇄신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고 그거 거짓말이잖아 아니면 쇼하지 마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도 그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저쪽에서 쇄신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할게 이렇게 하더라도 여전히 민주당에서 일종의 이니셔티브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갇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개인적으로는 지도부 차원에서 어떤 대응을 내놓기 전까지는 특별히 대응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좀 입장이 나온 겁니다. 자, 반응을 지켜볼 텐데 지금 이제 어제 이른바 7인회에 이제 임명직 맞지 않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또 86 용태론이 계속 나왔어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또 당대표가 직접 부응하는 거 아니냐, 현실화된 거 아니냐.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 오늘 당대표의 기자회견의 파장, 앞으로 좀 도미노 현상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은 당대표가 나름의 결의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한 거니까 그에 대해서는 다들 존중하는 입장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소위 말해서 86 용태론이 이제 나오자마자 김종민 의원이 또 이제 일요일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화답 차원이긴 한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정치권에서 86그룹이라고 하면은 이게 그룹화된 측면이 있거든요. 송영길 대표 혼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송영길 대표 혼자 저렇게 했다. 다른 분들과 상의가 없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상호도 몰랐다고 하니까. 이인영 장관 이런 분들은 잘 몰랐다고 하는데 방금 전에 이제 우상호 의원이 입장을 냈어요. 근데 뭐냐면은 존중한다, 존중하고
본인도 그 서울시장 그 경선에 출마하면서 네. 다음 총선에 안 나간다고 한 만큼 번복할 일 없고 이제 이 후배들 젊은 후배들에게 도전을 하길 바라면서 적극 돕겠다 뭐 이런 네. 입장을 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다른 이제 소위 말하는 86의 얼굴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범좀적으로 다선들의 자연스럽게 좀 물러나는 그림을 그리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까지 나오곤 있는데. 네, 뭐 근데 다만 좀 뭐 여러 의견이 나오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지금 후보와도 그 논의가 없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 후보한테도 질문을 하려고 현장 지금 남양주 이런 데 돌고 있는데 현장 질문하려고 했더니 무슨 일인가요? 뭐 이랬다는 거여서 네네. 지금 송 대표가 당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 했더니 그 진짜 전혀 몰랐다는 표정으로 전혀 자기랑은 얘기된 적이 없는데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해서 앞으로 좀 더 일단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류는 조금 반응이 있다. 우상호 의원은 뭐 이미 불출마 선언 해놓고 있었지만 불출마를 확인했고 재확인했고 뭐 다른 또 이제 원내에 이제 현역 의원들도 있고 사실 86그룹이 이제 정치 전반에 많이 퍼져 있죠. 네. 떠오르는 인물은 이제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 전 실장이나 말씀하신 대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제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는 종로 공천이 자천타천 다시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오늘 종로는 무공천 결정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네. 뭐 자연스럽게 그러면 또 속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송영길 대표가 이 타이밍에 이 발표를 했어야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놓고 말씀드리면 지지율 때문이죠. 사실 지지율 때문인데 이 질문이 나오니까 굉장히 좀 격앙된 목소리로 반응을 하긴 했고요. 오늘. 지지율 얘기가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꼭 지지율 때문에 이렇게 한 것처럼 비춰지니까 이게 아니다. 난 진심으로. 진심이다. 예,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여의도 정치와는 다른 류잖아요. 네. 그 여의도 영선,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쳐서 변방에서 올라온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치 혁신을 해야 된다, 정치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큰 틀에서 바라봐야지. 네. 이거를 뭐 우리가 질 것 같고 지지율이 낮으니까 그렇게 본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내놨어요. 어쨌든 좀 그렇게 좀 선의로 뭐 이해하려는 건이지만 어쨌든 결국 지지율 때문인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자, 아까 이제 야당은 여당 주도의 이런 기득권 내려놓기나 지금 이제 쇄신 기류를 만들려고 하는 동력에 부응하지 마라라는 이제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3구 재보선이 대선하고 동시에 치러지니까 뭐 40여일 남았는데 5군데 공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3군데 이제 민주당 우리 이 실책으로 발생한 이제 재보궐은 우린 공천 안 합니다. 그럼 요거는 약간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심하는 흔적은 없습니까? 네, 이제 안 그래도 오늘 그래서 공관위가 첫 회의를 했거든요. 국민의힘의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첫 회의를 해서 그 내용을 그게 위원장이 그 권영세 맞습니다. 권영세 사무총장이자 선대본부장이자 공관위원장이 된 거죠. 세 개의 보직을 맡고 있어요. 오늘은 첫 회의여서 시간도 짧았고 그냥 상견례 수준에서 끝이 났고요. 이제 제가 좀 의원들하고 반응들을 좀 물어봤거든요. 이번에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은 좀 신뢰하지 않는다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는데요. 이렇게 왜 그랬냐면 지금 종로하고 서울 종로하고 경기 안성, 청주 상당, 그러니까 종로는 보궐선거고 안성이랑 상당은 이제 재선거거든요. 네. 이렇게 세 개의 지역을 안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개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따져보면은 대구 서초. 네, 서초하고 대구 중남이잖아요. 네. 그럼 여기는 원래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이니까 국민의힘 의석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안성하고 청주 상당 같은 경우는 원래 민주당이 이제 잡았었던 지역구인데 내주게 되는 꼴이 되는 거고 종로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지역구라고 볼 수 있지만 기존의 민주당 의석이라고 볼 수는 있죠. 원래 그 이낙연 전 대표가 했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얼핏 보면은 5석을 넘겨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에서 판단하기에는 그 이제 실제로는 안성이랑 청주 상당 정도만 내놓은 걸로 보이고,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2개 그 서초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국민의힘 지역구에 가까우니까 그렇다라고 보고 있고요. 게다가 이거는 이제 넘겨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실효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민주당에서 다 판단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반기 국회를 운영할 때 이 2석이 더 넘어오느냐 마느냐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큰 거예요. 의미가 없다. 그렇죠.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어떤 법안을 처리하거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는데 의석은 넘겨주는 효과를 보여주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일종의 김기현 원내대표가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이제 위선적 기자회견이다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종의 쇄신 대결을 펼치자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좀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또 많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전해드리면은 이제 그 한 지역에서 3선 이상은 하지 말자라고 지금 송영길 대표가 또 안으로 내놓은 거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좀 불신을 표하면서 하는 얘기가 예로 드는 게 작년에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도 원래는 공천 안 하기로 돼 있는 지역구였는데 네. 이제 당원 당규 개정을 해가면서까지 내지 하지 않았느냐?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좀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총선이 다가오면은 재선 의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수요가 보고 발생한다? 있어요. 이제 그때까지 이건 지켜봐야 되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좀 불신을 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에서도 당에서도. 그걸 지금 우려를 하는 게 네. 종로 질 것 같으니까 안 내겠다는 것처럼 보이지 않냐.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 그렇게 않느냐. 지금 비춰지는 걸 굉장히 우려를 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뭐 서울시장에서 뭐 오늘 보도에 나온 보고서에도 서울 지형이 좀 불리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종로를 그렇게 이게 지금 최고위원들이랑 논의도 안 했다고 해요. 송 대표 혼자 결정을 한 네네네. 다음에 그 이후에 최고위가 열렸거든요. 단독 결정인데.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최고위원들이 좀 반발이 있었는데 어쨌든 송 대표의 뜻을 수용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지금 방금 모 최고위원과 점심을 하고 왔는데 네네. 따끈따끈한 얘기. 최고위에서 뒤집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게 많이 농담이라고 하면서도 아직 최고위 방망이 안 두들겼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또 뒤집으면은 그건 송 대표 결국 나가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냐 그렇죠,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송 대표가 리더십을 보인 것 치고는 좀 아쉽다. 좀 논의를 하면서 해야지 갑자기 오늘 뭐 9시쯤에 대표 비서실장한테 전화가 와서 대표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논의가 나름 최고위인데 좀 아쉽다는 독단적으로 지르는 거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네. 어느 최고위원이에요?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니셜만? 네네. 근데 종로는 좀 집중해서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야당 네. 입장에서도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기존에 5개의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지역구 5개 중에 서울 종로만 전략공천하기로 국민의힘에서 결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이게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 격으로 상징성이 있다라는 측면도 하나가 있고 미니 대선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는 질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곳들은 또 다 다르겠지만 이제 경쟁력 문제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질 수 있다라는 이유가 하나 있는 건데 그 이유가 이제는 사라지게 된 거잖아요. 그럼 오직 상징적인 의미만 남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좀 정말로 어떤 뭐 쇄신이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후보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요. 자, 최 기자께 요거 하나는 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지지율 때문에 이런 당대표의 선언까지 나오게 된 거 아니냐. 그건 뭐 맥락의 흐름은 맞는 것 같은데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지난 주말에 큰 이슈가 뭐였냐 하면 승려대회였어요. 금요일에. 승려대회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조계사에서 열렸고 서울 한복판에서 뭐 5천여 명 모였다고 하죠. 근데 그 관련해서 이제 좀 탈당 지목된 정청래 의원이 SNS에 이해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조금 민주당은 그동안 원팀 분위기로 가다가 내부에서 이해관이 있었어? 이 균열 파열음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금 이 당대표의 선언 어떤 절박함과 연결이 돼 있습니까? 근데 저도 좀 그런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 같진 않고. 직접 관련 없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그 점심 자리에서 이해관이 누구였는지도 지금 확인을 하고 왔는데. 누구예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네, 해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실인회 일원인가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근데 보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시켜서 그런 건 아니고 이재명 후보도 곤란해하고 있으니 좀 난처한 상황을 대신 해서 좀 충정에 자의적 판단으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싶은데 당연히 같은 입장 역지사지를 보더라도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빴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또 취재를 해보니까 불교계와의 이슈는 좀 이제 정리가 되고 있다고 해요. 소통이 되고 있다. 네, 소통이 되고 정리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정청래 의원이 당분간은 좀 자숙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탈당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것이다. 어제 7인의 그 선언이 나름 근데 물꼬를 튼 좀 긍정적 측면도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7인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일반 국민들이 아는 인물들인가 싶어요. 잘 모르는데 김남국 의원 초선이고, 그렇죠. 뭐 정성호 의원 정도나 측근 최측근 얘기가 나왔고, 김영진 사무총장 이제 뭐 당 중에서 했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분들이 나름의 그 당에서 그럼 그동안 이재명 후보를 돕던 실세들이었나 하고 공개적인 선언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다른 말도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제가 아는 한에서 뭐 편들자는 건 아니지만
그 일찍부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한 자릿수였을 때부터 도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 우리가 정말 새 정치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혁신의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성호 의원은 심지어 의원직 사퇴까지 원래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다른 의원들이 초재선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좀 사퇴 던지기엔 초재선들은 아직 좀 갈 길이 멀다, 좀 그거보단 좀 낮추자 해가지고 그러면 임명직을 맡지 말자.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 뭐 장관된 분들 중에 소위 말하는 친문 이런 분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장관돼서 이런 좀 당내에서는 말도 많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다음에 집권하면 그러지 않겠다 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 민주당 내의 파장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기자님, 지금 토론회 이제 설명절 앞두고 토론이 이제 큰 관심이잖아요. 변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그런데 보니까 27일에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토론 있다 기사가 났어요. 이게 팩트입니까? 이 기사가 나오고 오늘 오전에 세 곳에서 이 기사를 부정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준석 대표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만나는 건 맞습니다. 김동철 전 의원하고 이신범 전 의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은 김동철 전 의원, 그리고 안철수 후보 측은 이신범 전 의원인데 만난다. 네, 만나서 원래 토론을 하려고는 했었어요. 두 그런데 사람이. 지금 이준석 대표도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담당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는 없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토론회에 대해서 부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의 선대본부에서도 또 부정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토론회가 취소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오보가 됐는데 원래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토론회에 대해서 논의를 할 생각은 있었던 겁니다. 추진되던 건 사실이다. 네.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신범 전 의원 같은 경우에야 안철수 선대위의 공동선대위원장이니까 책임 있는 자리라고 볼 수는 있는데 김동철 전 의원은 조금 애매한 면이 있죠. 왜냐하면 특정한 자리에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개별적인 목소리가 토론회로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오히려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세 군데에서 동시에 안 한다라고 이렇게 빠르게 부정을 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단일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라고 보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의 입장 변화를 조금 미묘하게 보면은 맨 처음에는 단일화는 없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중간쯤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국민들 절대 다수가 원한다면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다시 0%라고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풀어졌다가 다시 강화가 된 거죠. 근데 이렇게 좀 나오는 이유는 국민의힘에서 그때 저 발언을 굉장히 유익 있게 보면서 어떤 분석을 했었냐면 국민들 절대 다수가 원한다면 이 단서를 단 게 어떤 의미겠느냐. 즉 이 국민 100%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진행하자 이런 포석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모습을 보인 거라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단일화를 염두에 둔 모습을 보이는 건 일종의 약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단일화를 할지라도 그 전까지는 지지율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일종의 이제 우위를 잡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먼저 단일화를 말하면 좀 지는 거다 이런 식의 좀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단일화를 꺼내면 조금 숙이고 들어가는 모습. 단일화를 할 땐 하더라도 끝까지 버티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한 모습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건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럼 아까 얘기한 뭐 김동철 의원 등은 전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거간꾼 역할이 된 거예요? 물밑 접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준석 대표가 김동철 전 의원을 오늘 페이스북에 아예 거론을 했거든요. 근데 그럴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론 거간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비난이 되네요. 상당히 공개적으로 거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토론회도 취소가 됐고 이제 당에서 부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어색해지기는 했죠. 지금 뭐 자 그러면은 이 또 하나 지금 저 홍준표 의원 아까 일부에서도 개가 짖어도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갈등은 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윤 후보 선대본 쪽에.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안 그래도 좀 분위기를 또 다시 선대본부 쪽하고 그다음에 당 지도부 쪽에 물어봤는데 일단 당 지도부 쪽에서 하는 얘기는 저도 좀 의외였는데 갈등이 좀 완화가 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갈등이 완화가 됐다? 공식적으로 기사를 쓸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왜 기사 쓸 정도는 그러냐면 아니다. 뚜렷하게 어떤 합의를 내놓은 건 아닌데 설 지나고 나서 특정한 역할을 아마 부여할 걸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명절이 지나서 그런 근거로는 어떤 걸 얘기했냐면 일단은 지금 지도부에서 조율 작업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이랑 좀 비슷한데 이준석 대표랑
그 윤석열 선대위랑 한참 붙었을 때 지금 선대본부 체제 전에 그때 김기현 원내대표가 중재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잠깐 완화가 됐으나 다시 싸우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처럼 지금 지도부가 조금 양쪽 조율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원래 홍준표 의원이 그제만 해도요 페이스북에다 글 4개를 연속으로 써가지고 막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오늘 없습니다. 아직. 물론 여기에다가 지금 개가지저도라고 쓰기는 했는데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윤 후보 측근들을 좀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른바 윤핵관.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선대본부나 후보를 직접 공격하는 표현들은 좀 자제될 거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민주당은 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어제 안철수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만났잖아요. 맞아요. 지금 과연 홍준표 의원이라면은 모욕을 당한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그쪽에서. 그럼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선 이긴다고 가정했을 때 그걸 견제하는 야당을 새로 신당 창당을 도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승민 전 의원을 꼬셔서 나와서 안철수 후보까지 해가지고 다음 총선을 바라보는 신당, 그러니까 지금 여당을 견제하는 신당을 만들어서 다음 총선 때 뒤집을 그럴 포석도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히려 신당 만든다는 얘기도 일전에 있었고 심지어 새시대 준비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김한길 위원장이 맡았던 이번에는 또 이제 뭐 오히려 구세력이 또 신당을 국민의힘에 취재했을 때는 사실 그런 기류는 거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의 생각이고 이게 실제 가설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장현상에서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는 지금 짜고 치는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래요. 굉장히 서로 갈등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단일을 하면 굉장히 극대화 효과를 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노회한 정치인이어서 그 실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의 어떤 우려, 기우인가 아니면 근거 있는 것인가 또 다음 주에 분석해 주시도록 하죠. 오늘 불사조 기자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유, 반가우실 거예요. 오랜만에 다시 뚜껑이 큰 컵라면이 등장했습니다. 자, 오늘의 간식 이 컵라면이고요.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뚜껑이 큰 컵라면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IT 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시사본부의 꿀보이스죠. 얼리어답터 김덕진 이제 소장님. 곧 소장. 곧 소장. 네. 언제 창업이에요? 2월부터. 이번 주까지는 한국인사이트 연구소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까지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직이시고 이제 창업 예정이시구나. 본인의 이름을 연구소에 딱 붙이신 것 같아요. 너무 스포일러를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어제 잠깐 만났다는 티를 너무 내고 계시는군요. 아니 업계에 그냥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자, 최근에 금액만 들어도 깜짝 놀랄 만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M&A 인수 합병이 있었다. 네. 이 금액이 82조. 웬만한 중견 국가의 이거 연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간식이 뚜껑이 큰 라면이에요. 정말 큰. 그걸 또 맞추셨구나. 네네. 어느 수준이냐면 오늘 아침에 제가 현대차 시가총액을 봤는데 41조 7천억 정도 되고 현대자동차. 기아차가 31조 5,700억이니까 두 개 합해도 72조 좀 넘거든요. 73조 정도 되겠네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게임이긴 합니다. 스타크래프트 만든 블리자드, 액티비전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스타크래프트, 블리자드. 그 정확하게는 블리자드 액티비전이죠. 왜냐하면 블리자드라는 회사를 또 액티비전이 인수를 했는데 하면서 이름이 길어졌네요. 그 회사 자체를 또 인수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82조 원.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 합친 것보다 한 9조 10조 더 준 돈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의 현대 기아차가 아니라 현대 기아차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으로 국제 기업으로 우뚝 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게임 회사의 이제 인수 가격이 우리나라 최고의 또는 뭐 이제 글로벌 자동차 회사의 합친 금액보다 크다. 82조 원. 감이 안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 질문이죠. 네네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왜 이 엄청난 금액으로 게임사 블리자드 액티비전을 산 겁니까?
일단은 두 가지 정도, 한 세 가지 정도는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게임에 생각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진심이에요. 진심이다. 엑스박스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잘 있는 게임기가 네네. 마이크로소프트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항상 컴퓨터 소프트웨어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게임 쪽으로 잘 나가고요. 최근에 이 게임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스트리밍 게임이라는 시장이에요. 스트리밍 게임. 네, 이게 마치 우리가 요즘엔 넷플릭스 같은 거를 스트리밍 영화로 보잖아요. 그렇죠. OTT로. 게임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기술이 좋아지면서 내가 어떤 CD를 사서 넣는 게 아니라 예전엔 CD 사서 그렇죠. 넣고 네. 또는 뭐 이 특별한 기계가 따로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꽂았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스트리밍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OTT처럼 게임기가 없이도 어디서나 유튜브 영상 틀듯이 게임을 접속했다가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박스가 원래 마이크로소프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윈도우도 있고 컴퓨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그 엑스박스용 게임을 게임기 없이 컴퓨터에서도 즐길 수 있고 노트북에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스트리밍을 해서 월 정액제를 받는데 그 월 정액제를 받으려면 이게 또 안 끊어지려면 마치 이제 OTT에서 새로운 영상이 계속 나오듯이 뭔가 계속 재밌는 게임 타이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서 최근에 자꾸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혹은 뭐 닌텐도 이런 데들이 이른바 독점 타이틀을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게 OTT랑 비슷합니다. 우리가 네. 이제 영화에서도 이 컨텐츠는 딱 이 OTT에서만 나오는 오리지널. 그렇죠.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서만 본다. 네, 그런 이렇게 되는 식으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땡땡 게임은 딱 엑스박스 전용으로만 나온다. 예. 혹은 뭐 플레이스테이션 전용으로만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또 잘 나가는 게임들 또 이런 액션 게임들이 이 블리자드에 있어서 이 게임 회사를 때 첫 번째로 인수를 하면서 스트리밍 게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강자로서의 위치를 잡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근데 뭐 이 정도 목표로 82조 원을 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기존의 모든 딜을 다 합쳐도 이 정도 될까 말까인데 이제 이거 딱 나왔더니 뉴욕타임스에서 속보로 뭐라고 그랬냐면 메타버스 주도권을 잡기 위한 떠오르는 전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깃발을 꽂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깃발을 꽂았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할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은 VR 같은 이제 AR이죠. 홀로렌즈라고 하는 아주 비싼 기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운영 체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못 해본 경험이 뭐냐면 어떤 게임 서비스나 어떤 온라인 대형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운영해 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같은 이런 서비스 말고 계속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서버도 막 전 움직이고. 세계에서 접속해서.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요소에서 이 블리자드 액티비전이 그런 노하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유, 이 전설의 스타크래프트잖아요. 참. 그뿐만이 아니죠. PC방과 함께 이제 뭐 모두가 참여했던. 그렇죠. 뭐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최근에 나오면서 그런 실시간 전 세계 네트워크 능력이 있고 또 게임 IP를 통해 가지고 향후에 이제 메타버스 세계가 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드웨어랑 인프라가 잘하고 있는 회사가 어떤 컨텐츠 그다음에 그것을 잘 이제 움직이게 되는 어떤 네트워크 운영 시스템 이걸 통으로 샀다라고 해석하는 게 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냥 현금이 많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면 82조에 그러니까요. 게임 회사를 덥석 사요. 이게 엄청난 게요. 2014년에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마인크래프트 알죠? 제일 많이 애기들이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뭐 온라인 레고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성도 쌓고 집도 만들고 막. 그 게임 회사를 2014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엄청난 금액이라고 그랬는데 2조 5천억이었어요. 8년 전에 마인크래프트를 2조 5천억에 샀을 때 놀랐는데. 네, 근데 지금 82조니까 몇 배 된 거예요. 2조 5천억 껌처럼 들리는 뭐 이런 느낌을 들리는데요. 네. 실은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돈이 많냐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비대면 시스템을 많이 쓰게다 보니까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상당히 주가가 올라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대부분 월정액 서비스를 하죠. 우리 그렇죠, 오피스든 그렇죠. 뭐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른바 현금 보유가 컸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작년 재작년에 실탄을 좀 많이 모아놨습니다. 왜 그랬냐면 원래 틱톡을 인수하려고 했었죠. 이 기억난다. 네. 트럼프 대통령 때 막 압박했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미국에 있는 틱톡을 인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최소 뭐 3, 40조 혹은 뭐 4, 50조 얘기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 이상의 돈을 주고 살려고 했었던 현금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어느 기업을 사야 되지?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틱톡은 안 사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틱톡은 다 무산이 됐어요. 그랬죠.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그런 돈을 갖고 어떻게 살펴보다가 마침 또 블리자드가 최근에 이슈가 좀 많이 있었어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성희롱 관련 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CEO도 그렇고 계속 위기가 있고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악재가 있었군요. 네, 지금 기회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쇼핑을 했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의 적기였다. 네. MS 입장에서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업이 말이죠. 요새는 이 브랜드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설수에 휘말리면 주가 뚝뚝 떨어집니다. 자,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많은 현금을 들고 있을 정도로 돈 잘 벌고 있구나. 코로나19 영향이 그쪽은 돈 버는 쪽으로 또 쏠렸구나.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어요. 맞아요. 이건 미국 주가 투자하는 분들은 요즘에 뭐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이런 와중에 생긴 거래여서 그럼 향후 테크 기업들의 흐름에 좀 호재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쇼핑의 타이밍이 됐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 근데 그 중에서 이 메타버스에 진심인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먼저 이제 칼을 꺼내든 거죠. 그렇다면 이름까지 바꾼 메타도 오히려 지금이 적기일 수 있는 거죠. 다른 기업들이 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 현금을 움직일 수 있는 이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투자한 것들이 정말로 이제 빛을 보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이 인수 때문에 막 주가가 출렁일 것 같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어쨌든 큰 돈을 넣다 보니까 아예 별도의 게임 그 팀을 나눈다고 하거든요. 그 게임 팀이 또 어떻게 될지 그것도 지켜보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거래 계약 발표는 났는데 확정은 아닌 거죠? 네, 확정은 사인한 건 아니죠. 18개월 남았고요. 왜냐하면 독점 여부에 대해서 좀 아직은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슈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요. 법적인 게 문제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향후 움직임을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테슬라도 보랴.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스페이스X 우주선도 쏘고. 그러니까요. 이게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범위가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IT 본부 내용이 아주 흥미진진했네요. 이 스타크래프트. 바로 이 블리자드의 MS 인수 82조. 개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해도 그 배틀넷 서비스 안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전히 게임 그거 하나밖에 안 하거든요.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83